현대사회에서 신혼부부가 직면하는 재무적 압박은 단순히 개인의 씀씀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환경, 경제구조, 개인의 소비습관 변화, 결혼을 둘러싼 문화적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때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과정을 의미했지만 오늘날의 결혼은 거대한 자금이 필요한 투자에 가까워지고 있다. 결혼식 준비 비용, 주거 마련 비용, 혼수 구입 비용과 같은 일회성 지출이 당연한 절차로 인식되면서 신혼부부는 결혼을 시작할 때 이미 적지 않은 빚을 안고 출발하는 경우가 매우 흔해졌다. 특히 최근의 소비 문화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다. 결혼식이 화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신혼집은 무조건 넓고 최신 시설이어야 한다는 선입견, 신혼여행은 평생 한 번뿐이니 크게 써도 괜찮다는 인식 등이 쌓여 결국 부부가 감당할 수 없는 소비를 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는 개개인이 재정적 판단을 신중하게 내리기 전에 이미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한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결혼 직후부터 높은 대출 이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여유 없는 가계 구조로 들어서며 그로 인해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먼 이야기로 밀려나게 된다. 결혼 전 형성된 소비 습관 또한 중요한 영향을 준다. 미혼 시절에는 개인이 버는 돈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일상적으로 여유롭게 소비해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 방식이 결혼 후에도 유지되면 가계 전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두 사람이 함께 벌더라도 공동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혼 시절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재정적 긴장이 발생한다. 특히 할부 구매나 신용대출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왔던 습관은 결혼 이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다. 이는 이미 만들어진 부채와 새로운 부채가 동시에 가계에 압박을 가하며 결국 부부는 소비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신혼부부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 초기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정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여유가 없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의 소비는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자녀 계획은 언제든 재정 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오며 예상하지 못한 지출 증가와 소득 감소를 동반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지 않은 가계는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결혼 초기의 재무 결정은 단순한 소비 선택이 아니라 미래의 삶 전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신혼부부의 재무 문제는 개인의 소비 습관, 사회적 분위기, 경제 구조, 결혼 문화가 결합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결혼과 동시에 시작되는 과도한 대출, 소비성 지출, 계획 없는 재무 운영은 부부에게 장기간의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재무 운영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1. 신혼부부에게 흔한 재정, 오판의 원인 분석. 신혼부부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소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혼 전부터 형성된 소비 습관과 결혼 이후의 새로운 환경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이라는 사건이 삶의 방식과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의 방식 그대로 재정을 운용하려 한다. 이러한 인식의 부족과 행동의 불일치는 신혼부부가 흔히 보이는 재정 오판의 핵심 원인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계획 없는 소비의 관성이다. 미혼 시절에는 자신이 버는 금액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가 생활의 일부로 굳어지기 쉽다. 가벼운 외식, 즉흥적인 여행, 고가의 전자제품 구매 등은 혼자일 때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동일한 수준의 소비가 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주거비, 보험료, 대출이자 등 필수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전의 소비 습관은 유지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그럼에도 많은 부부가 결혼 이후 소비 패턴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오랜 기간 형성된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만족과 관련되어 있어 이를 줄이는 과정에는 내적 저항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두 번째 문제는 감정 기반 소비이다. 결혼은 기쁜 사건이며 두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싶어 한다. 이 과정에서 평생 한 번뿐이니 아낌없이 쓰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작동한다. 결혼식장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신혼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신혼집을 더 고급스럽게 꾸미는 등 감정에 의한 소비가 합리적 판단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이는 소비 자체의 만족은 일시적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는 장기간 지속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이다. 감정적 소비는 순간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미래의 재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 세 번째 원인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과 잘못된 판단 기준이다. 많은 부부는 결혼 초기에 서로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거나 상대의 소비 스타일을 깊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 결정을 내린다. 특히 대출의 종류와 성격, 금리 구조, 상환 방식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은 잘못된 선택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당장 부담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의 고정 지출을 증가시키고 재정적 유연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소비성 대출과 자산형 대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갚아야 할 빚과 유지해도 되는 빚을 잘못 판단하게 되어 자금 흐름이 더욱 불안정해진다. 네 번째 원인은 잘못된 결정에 대한 합리화이다. 많은 사람은 이미 지출한 돈이나 이미 발생한 부채에 대해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차량을 구매한 뒤에도 이 정도 차는 타야 한다, 할부가 곧 끝나니 유지해도 괜찮다와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오피스텔 투자에 실패했어도 곧 호재가 올 것이다, 지금 팔면 손해가 크니 기다려야 한다는 합리화가 작동한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을 방해하며 손실을 인정해야 할 시점조차 놓치게 만든다. 결정을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심리적 저항으로 인해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다섯 번째 원인은 부부간 재정 소통의 부족이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과정이지만 모든 부부가 재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 통장을 따로 관리하며 일정 금액만 생활비로 모으는 방식은 일견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가계 전체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상대의 소비 습관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지출 구조를 결정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소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소통 부족은 재정적 불안정을 더 크게 만들고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조차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이처럼 신혼부부에게 흔히 발생하는 재정 오판은 단순한 경제적 실수가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 행동 습관, 관계적 요인, 정보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결혼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한 시기에 올바른 재정 감각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적 습관을 돌아보고 감정적 소비를 통제하며 부부 간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결혼 초기에 발생하는 재정적 혼란을 피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부채의 성격 구분,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과 유지해도 되는 빚. 신혼부부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부채의 성격을 구별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금리가 높은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금리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그 부채가 가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부채가 자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가, 혹은 단순히 소비를 위해 발생한 비용인가이다. 부채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빚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유지해야 할 빚을 서둘러 갚아 재정적 여유를 잃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우선 자산을 형성하는 목적의 부채, 즉 자산형 부채는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다. 주거는 생필적인 요소이며
주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다. 주택대출은 금리가 존재하지만 이 부채는 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한 투자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무리하게 상환할 필요는 없다. 특히 분할 상환 방식에서는 원금을 조금 더 갚는다고 해서 월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돈을 서둘러 상환하는 전략은 효율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 오히려 그 돈을 비상자금이나 자녀 계획을 위한 재원으로 비축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 또 다른 자산형 부채로는 학자금 대출이 있다. 학자금 대출은 금리가 낮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부담이 적다. 더욱이 학업을 통해 개인의 노동 가치가 상승하고 향후 소득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를 자산 형성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부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학자금 대출은 서둘러 갚기보다는 일정한 계획 아래 천천히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반드시 먼저 정리해야 하는 부채는 소비성 부채이다. 소비성 부채는 흔히 차량 할부, 가전제품 할부, 결혼 준비를 위한 신용대출, 전자제품 구매 대출 등 소비를 위해 발생한 빚을 의미한다. 이 부채들은 그 자체로 자산을 늘려주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 특히 차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대표적인 감가상각 자산으로 차량 할부는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최악의 소비성 부채 중 하나다. 차량 구입 자체가 나쁜 결정은 아니지만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거나 전액 할부를 이용한 것은 명백히 재정적으로 위험한 선택이다. 소비성 부채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금리가 높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계의 현금 흐름을 고정적으로 잠식한다는 점에 있다. 한번 할부가 시작되면 몇 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지출해야 하며 이는 가계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예컨대 아이가 태어나거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며 소득이 줄어들 경우 고정 지출이 많은 가계는 순식간에 재정 위기를 맞게 된다. 특히 차량 할부와 같은 장기적 소비성 부채는 만기 이전에는 쉽게 정리할 수도 없고 감가상각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부담을 초래한다. 또한 소비성 부채는 소비의 관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일상을 할부 중심으로 운영하는 습관이 생기면 할부가 끝난 뒤에도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차량 할부가 끝날 무렵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려는 유혹을 받으며 다시 할부 계약을 맺는다. 전자제품이나 명품 소비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 이러한 소비 방식은 단기적 만족을 제공하지만 장기적 재정 안정성에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반면 유지해도 되는 부채는 가계의 자산을 형성하거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부채로 무리하게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부채를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산형 부채를 유지할 때에도 이자율, 상환기간, 향후 소득 변화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채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신혼부부에게 특히 중요하다. 결혼 초기의 재정 구조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가계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비성 부채를 빠르게 정리하고 자산형 부채는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은 안정된 삶을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구분이 명확할수록 부부는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며 미래의 재정적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3 사례 분석, 영상 속 부부가 놓인 재정 구조. 영상 속 부부의 재정 상황은 단순히 소득 대비 지출이 많다라는 수준을 넘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전형적인 신혼부부 재정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다. 두 사람의 소득은 결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의 상당 부분이 대출 상환에 사용되며 남는 금액은 생활비와 소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계획 미비를 넘어 잘못된 재정 결정들이 누적되면서 생긴 결과이며 각 부채의 성격과 발생 배경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은 부채 비율이다. 남편은 세후 약 400만 원, 아내는 약 360만 원을 받지만 이 중 상당 금액이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에 고정적으로 묶여 있다. 월급의 70% 가까이가 빚 갚는 데 사용된다는 점은 이미 재정이 경직된 상태임을 의미한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가계의 재정적 여유는 고정 지출이 얼마나 적은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부분은 스스로 선택한 소비성 부채를 포함해 여러 대출이 겹겹이 쌓이면서 현금 흐름이 이미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두 번째 핵심 문제는 차량 구매 결정의 비합리성이다. 남편은 결혼 전 소득에 비해 과하게 고가의 차량을 구매했고 이 과정에서 장기 할부를 선택했다. 차량 할부 금액만 월 75만 원가량이며 유지비까지 더하면 이동수단 하나에 매달 12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 이는 주거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게 운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조 중 하나다. 차량은 감가상각이 매우 빠른 소비재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득계층에서나 부담할 만한 금액을 지출하며 선택한 점은 명백한 재정적 무리이다. 결혼 전 선택이 결혼 후 재정 구조에 직접적 부담이 된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오피스텔 투자 실패의 구조적 요인이다. 아내가 구매한 오피스텔은 지역 내 대기업 공장 설립이라는 호재를 기대하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흔히 말하는 소문 기반 투자에 해당한다. 공장 설립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해당 오피스텔은 기대한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으며 월세로 들어오는 금액보다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더 커 오히려 매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이다. 투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이거나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아야 하지만 이 경우는 두 조건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이 오피스텔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매달 현금을 잠식하는 부채로 기능하고 있으며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네 번째 문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 충격이다. 이는 부부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500만 원의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대출 이자를 내면서 경매를 기다리는 상황은 가계에 장기적 압박을 준다.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전액 보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부가 짊어진 위험은 매우 크다. 이러한 외부 요인까지 겹치면서 이 부부의 재정 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고 내부적으로 발생한 소비성 부채 문제가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섯 번째 문제는 복합적 부채가 서로 발목을 잡는 구조라는 점이다. 남편은 차량 할부와 결혼 준비를 위해 발생한 신용대출, 심지어 부모님 선물로 구매한 안마의자 할부까지 가지고 있다. 아내는 오피스텔 대출, 전세 사기 관련 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겹쳐 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부채가 중첩될 경우 어떤 부채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 어떤 부채는 유지해도 되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게다가 대부분의 부채가 자산과 연결되지 않은 소비성 성격이기 때문에 갚아도 그만큼의 자산이 남지 않는다. 이는 부채 상환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을 떨어뜨리고 재정적 피로감을 가중시킨다. 여섯 번째 문제는 잘못된 자산 배분으로 인한 미래가치 훼손이다. 이 부부의 경우 소비성 부채에 너무 많은 금액을 묶어두고 있어 정작 자산 형성에 필요한 여유 자금이 없다. 안정적인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 자본 확대, 장기 저축, 안정적 투자 등의 방법이 있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소득 수준으로만 보면 충분히 더 큰 자산을 형성할 잠재력이 있음에도 소비성 부채가 발목을 잡아 미래를 위한 재정적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재정 통합 구조, 부족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생활비와 각자의 소비를 따로 관리하는 방식에 가까워 보이며 이것은 서로의 부채 구조와 지출 패턴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 재정은 공동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하나의 시각으로 가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서로의 지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빚에 눌려 생활하는 구조는 결국 감정적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부부의 재정 구조는 과도한 소비성 부채 보하기, 실패한 투자 결정, 외부적 재정 피해 보하기, 현금 흐름 경직화 보하기, 재정 통합 부족이라는 5가지 문제가 결합된 상태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재정적 여유를 찾기 어렵다.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부채가 아니라 전체 구조를 재편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소비성 부채를 우선적으로 제거해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와 전략. 영상 속 부부가 처한 재정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약을 시도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제는 구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해결 또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부채의 정리 순서를 명확히 세우고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며 부부가 하나의 재정 체계를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감정적인 결단이나 일시적 절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과정이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은 소비성 부채를 최우선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소비성 부채는 가계의 여유 자금을 지속적으로 잠식하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빚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더라도 결코 유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차량 할부, 신용대출, 가전제품 할부와 같은 부채는 자산 증가에 기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월 고정 지출을 높여 가계의 재정적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영상 속 부부의 사례에서 가장 시급한 부채는 남편의 차량 할부이다. 고가의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75만 원의 할부금을 지출하고 추가적인 유지비까지 감안하면 매달 약 12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차량 한 대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지나치게 큰 부담이며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차량은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하여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 전략은 오피스텔과 같은 실패한 투자 자산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는데 이는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영상 속 오피스텔은 대기업 공장 설립이라는 호재를 기대하고 매입한 것이지만 해당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기대했던 가치 상승은 실현되지 않았다. 게다가 매달 들어오는 월세보다 대출 상환액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 자산은 투자라기보다 지속적인 손실을 만들어내는 부채의 성격을 띈다. 이러한 자산은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보유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처분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맞다. 설령 일정 부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손실을 축소하고 재정 흐름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전략은 가계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출 구조 재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개선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식비 절약이나 생활비 절감이다. 물론 이러한 절약도 필요하지만 영상 속 부부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가계에서는 작은 절약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 부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식비를 조절하려는 시도는 아예 잘못된 방향은 아니지만 차량 유지비나 오피스텔 대출처럼 거대한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실질적인 재정 개선은 불가능하다. 즉, 절약의 중심은 생활비 절감이 아니라 고정 지출 축소이다. 고정 지출이 줄어들면 가계의 구조가 가볍고 유연해지며 이후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네 번째 전략은 부부간 재정 통합 체계 구축이다. 많은 부부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재정을 따로 관리하는데 이 방식은 서로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두 사람의 재정은 결혼과 동시에 하나의 가계로 묶이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가 각자의 용돈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공동 계좌로 모으고 그 안에서 저축, 투자, 고정 지출을 함께 결정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야 생활 패턴을 조정할 때 서로가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되고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갈등이 줄어든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부채 문제 해결 속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충분한 비상자금 확보와 장기계획 수립이다. 영상 속 부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출산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다. 출산은 가계의 재정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요소로 지출은 증가하고 소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출산과 육아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자주 발생하며 특히 한 사람이 육아를 위해 일시적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가계의 현금 흐름은 더욱 경직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부는 단기적 목표로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자금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이는 지출이 늘어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부채를 다시 만들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여섯 번째 전략은 자산 증가를 위한 투자 방향 재정립이다. 소비성 부채를 정리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화한 후에는 장기적으로 가계의 자산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더 나은 입지나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주택으로 갈아타는 전략은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적립식 저축이나 안정적 투자 수단을 활용해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단기적 유행이나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가계 전체의 안정성과 자산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부가 재정적 안정과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대한 부채 구조를 먼저 해체하고 생활 기반을 단단히 다지며 부부가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각 단계의 전략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 구조를 재편하는 순간부터 이 부부의 재정은 비로소 안정과 성장을 향한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5. 향후 자녀 계획과 재정 안정성. 신혼부부가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자녀 계획이다.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가계의 재정 구조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동반한다. 영상 속 부부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는데 현재와 같은 재정 구조에서는 출산 이후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녀 계획은 가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 되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한 저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우선 자녀가 태어나면 지출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출산 비용, 육아용품, 의료비, 예방접종 비용, 각종 생활비 등은 초기부터 상당한 부담을 준다. 특히 첫 아이일수록 부모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거나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문제를 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초기 비용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점에서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보육비, 돌봄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 지출은 한번 시작되면 장기간 이어지기 때문에 가계의 현금 흐름을 더욱 제한시키는 요소가 된다. 두 번째로 자녀 출산은 가계 소득의 감소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내가 일정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출산 이후 초기 몇 달 동안은 육아에 전념해야 하므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가계는 한 사람의 소득에 의존하게 된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기존의 대출 상황과 고정 지출은 그대로 남아있어 재정적 압박이 심화된다. 영상 속 부부처럼 이미 고정 지출이 과도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소득 감소를 감당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세 번째로 자녀 계획은 비상자금의 중요성을 극대화한다. 자녀가 태어나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비상자금이 필요하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는 가계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필수적인 방패막 역할을 한다. 특히 영상 속 부부처럼
부채 비율이 높은 가정에서는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로, 자녀 계획은 부채 구조 재정립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지출이 늘고 소득은 감소하므로 자녀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소비성 부채를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 차량 할부, 가전제품 할부, 불필요한 신용 대출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출산 이후 가계는 급격히 불안정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절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부채를 정리함으로써 가계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목표 설정도 중요하다.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교육 기회에 대한 투자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기며 부모는 아이에게 가능한 최선을 제공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 구조가 불안정하다면 이러한 장기적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자녀에게 제공할 교육 환경과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가계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선택이다. 결국 자녀 계획은 단순히 가족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 전체의 재정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영상 속 부부가 안정적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까지 부채를 정리하고 비상자금을 확보하며 지출 구조를 간소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출산 이후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도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6. 결론. 신혼부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재정 원칙. 신혼부부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저축이 부족하거나 지출이 많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결혼 전부터 쌓여온 소비 방식,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과도한 기대, 부채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부부 사이의 소통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절약 지침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 번째 원칙은 재정의 기초는 구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식비를 줄이거나 소소한 소비를 제한하는 방식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가계의 안정은 큰 지출 항목을 조정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고정 지출이 얼마나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이다. 소비성 부채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약이 아무리 철저해도 재정의 균형을 잡기 어렵다. 부부가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큰 비용을 차지하는 요소들을 먼저 줄여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요,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차량처럼 과한 소비의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워 할부를 끝까지 유지하려 하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오피스텔을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계속 보유하는 것처럼 사람은 흔히 자신이 이미 선택한 결정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붙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다. 과거의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판단력보다 용기이며 그 결단을 통해 미래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세 번째 원칙은 부부는 하나의 재정 단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혼은 단순한 감정적 결합을 넘어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부부가 각자의 수입과 지출을 따로 관리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공동 계좌를 통해 수입을 통합하고 지출과 투자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은 갈등을 줄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투명하게 공유된 재정 정보는 부부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네 번째 원칙은 자녀 계획과 재정 안정성은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자녀는 삶에 큰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상당한 재정적 변화를 가져온다. 출산 이후 지출 증가와 소득 감소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므로 자녀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전에 현금 흐름을 안정화해야 한다.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현재의 재정 구조가 불안정하다면 그 마음은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아이를 위한 최선의 준비는 무리한 소비가 아니라 부모의 재정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다. 마지막 원칙은 자산 형성은 단기 유행이 아닌 장기 전략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재정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된 후에는 가계를 성장시키기 위한 안정적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지역의 호재에 기대거나 주변에서 들은 소문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소득 수준과 삶의 방향에 맞춰 장기적인 자산 확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단숨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힘이 더해져 가계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높여준다. 결론적으로 영상 속 부부의 사례는 많은 신혼부부가 공통적으로 겪는 재정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전략을 실천한다면 재정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으며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소비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 있게 고쳐나가는 자세, 그리고 부부가 함께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삶을 설계하는 태도이다. 이 원칙들을 실천하는 순간 신혼부부의 재정 문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